네, 저랑 일단 독서를 볼 텐데, 여러분 독서 지금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죄송해요. 뭐 지금쯤 되면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문학이 좋아요. 저는 독서가 좋아요. 저는 뭐 문법이 좋아요. 예.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생 때 문학을 훨씬 좋아했고 독서 좀 노잼,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높은 등급을 갖기 위해서는 좀 독서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냉정하게 말하면 수능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독서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독서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글을 읽을 때 너무 그냥 읽는 것보다 저런 방법을 써보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 방법에 이러한 방법들을 좀 추가해 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1페이지 내용으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독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독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 2학년쯤 되면 다 있지 않나? 여러분들만의 읽는 방식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좀 그냥 읽는데요. 너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읽는 방식,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쓰시는 독해 방식이 있고, 시원하게 글좀 나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독해 질문에 독해하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으로 뭐 전부가 잘 나오신다면 2학년쯤 되셨는데 뭔가 굳이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하게 나는 읽는 방법도 없고 점수도 좀 만족스럽지 않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의 독해에 좀 녹여보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론 너무 길게 하지 않고 핵심만 좀 잡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1문단을 잡고 재진수를 연결하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 쓰여 있는데 결국 여러분 독서에서 중요한 게 1문단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문단 꼼꼼하게 읽으십니까? 나 질문 안 할게. 암소리 미안해. 저는 이제 실제로 독해할 때 시간을 잡아보면은 1문단을 가장 좀 오래 읽거든요. 물론 문제로 그렇게 막 많이 출제되는 게 1문단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1문단의 내용을 잘 읽고 들어갔을 때 글이 굉장히 쉬워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대충 읽는다라고 지금 생각이 든다면 독서 지문을 대했을 때 1문단을 좀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재징수를 연결하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재징술이라는 건 다시 구현되고 반복되는 설명을 말하죠. 여러분 문학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설명해주고 반복 설명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재진술 부분으로 자꾸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읽으면은 여러분이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조금은 편해지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본문 내용 설명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독서 지문의 설계도는 1문단입니다. 1문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거기서 글의 화제, 관점, 전개 방식을 잡고 본문에서는 같은 개념이 다른 말로 반복되는 재진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나가지? 재진술과 추상 개념을 풀어주는 예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예시의 어떤 중요성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대부분의 질문에서 예시를 왜 들어주냐면 우리 독서 지문 봤을 때 그렇죠. 여기 옆에 앉아. 네. 남은 겁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했었죠? 예시를 말하는데 여러분 독서지문 봤을 때 뭔가 답도 없는 문장이다 느낀 적 있지 않아요? 이거 읽어도 뭔 말이야?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독서지문에서는 이제 어려운 원리나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시는 여러분들 출제자가 대놓고 이 부분에서
예시 보고 이해하세요라고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읽을 때 글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이 예시, 실질적으로 제시된 이 예시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표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말 뭔가 멋있는 말이 써 있는데 잘 보세요. 괜히 멋있는 말 하나 써 있지 않습니까? 1문단에서 설계도를 잡는다. 야, 그럼 여기서 까놓고 얘기할까? 야, 1문단에서 설계도 잡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정과 동떨어진 말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시작하자면, 혹시 지금 국어 인강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죄송해요. 오늘 질문하지 않을게. 내가 이렇게 국어 인강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강민철이니 뭐 이런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대종이니.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이거는 그냥 듣고 있으세요. 여러분 국어 인강에 끊이지 않는 논쟁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고3이나 재수생분들은 굉장히 재밌어하실 논쟁인데 국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혹은 누구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이거에 있어서 첫 번째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글급풀을 해주는 사람을 들어야 된다. 글급풀 이상한 용어 같죠. 두 번째 구조독해를 해주는 사람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인간의 뜨거운 논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보다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싸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독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뭐 강민철 이런 사람이고요. 글급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요즘은 좀 1타에서 내려오셨지만 김동욱이라는 또 걸출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글급풀은 여러분 뭐냐면 그대로 읽고 그대로 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어떤 독해 방법이고 구조독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글의 구조를 잡고 글을 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비판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멋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문단의 구성 내용을 보고 3문단쯤에서 예시가 나오겠고 3문단은 발레이고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구조독해는 멋이야. 이거 실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런 비판의 의견이 있고 의견표는요. 이 비판 진짜 좀 재밌어요. 배우는 게 없다. 아니 그대로 읽고 그대로 푸는데 뭘 배운다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강사를 들어야 하니 이 강사를 들어야 하니 정말 많은 논쟁이 있어왔는데 그렇죠. 저도 뭔가 이 논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실전 시험장에서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전 시험장에서 시간도 급하고 내 인생 달린 시험이고 그런데 어느새 구조를 잡고 있겠어요. 실전 시험장에서 그대로 읽고 그대로 푼다를 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는 학습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틀린 문제나 글을 분석해 볼 때는 이 구조독해로 학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자꾸 보셔야 때 실제 시험장에서 그대로 읽고 그대로 풀더라도 대략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좀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멋일 수도 있어. 실전에서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습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빠르게 그대로 읽고 그대로 풀어도 대략적인 어떤 전체 내용이나 구조가 어렴풋이라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한 어떤 학습의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1문단에서 설계도를 잡는다. 이 말을 조금 더 저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서 설계도를 잡는다.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1문단을 여러분 제대로 독해한 다음에 이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구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요거를 항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던져주는 방식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느냐 아니면 쟁반과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주느냐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가 제시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읽는다면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문단을 제대로 읽으면서 이런 거 예상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이론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론, 옆으로 가서 두 번째 이론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독해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들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얘네들. 즉, 다시 말해 결국.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여러 독서 지문을 푸셨을 텐데 읽다가 흐름을 놓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신을 집중하자. 여기 있습니다. 옮길까요, 강실? 아, 빈 강의실이 있습니까? 이 큰 실강실이 돼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러게요. 어떻게? 이래요?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정신을 지금 놓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라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에 있다가 어떤 흐름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너무 이상하고 어려운 설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은근히 이 지표들을 기다리거든요. 이걸 왜 기다리겠어요? 즉 다시 말해 결국. 그럼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이 나와요. 혹은 앞의 내용을 정리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서에서 이해하면서 읽다가 흐름을 놓치셨을 때도 이러한 지표들이, 이러한 표지들이 나오는지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흐름을 놓쳤다가도 이 뒤에 쉬운 문장과 정리된 문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놓쳤던 독서의 흐름도 잘 머리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독해한 시험지를 보면은 다 이런 데는 동그라미가 써져 있어. 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지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예시 항상 뭐라 그랬죠? 예시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시라는 구체적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면서 읽으시면은 어려운 독서 지문도 조금은 수월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이론 내용을 봤고 밑에 뭐 독서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모드를 전환한다. 요거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까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독서 지문 읽기 바쁜 시간에 뭔가 두 모드를 전환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모드란 여러분 이해와 구조 파악이라는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이해 가능한 지문은 끝까지 이해하면서 읽으십시오. 근데 모든 지문이 그렇게 이해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해가 어려운 순간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 이해가 어려운 순간이 나오면은 구조 모드로, 구조를 파악하는 모드로 넘어가서 핵심이나 관계 정도만 잡고 선지, 즉 문제로 넘어가라는 말이거든요. 왜겠어요? 어차피 문제 읽다가 여러분 다시 글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나 어떤 관계 정도만 잡고 문제나 선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문제나 선지를 읽으면서 내가 아까 표시했던 부분, 구조나 관계를 잡았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겠다. 이래야 이제 시간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일단은 이해하면서 읽으시되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구조를 파악하며 표시만 해두고 문제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글로 돌아오는 방법을 쓰셔도 된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두 가지 모드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들 살펴봤고 이야 이거 놓칠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재별 필수 행동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뭐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고 뭐 모의고사 시험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문과 내가 싫어하는 지문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과학기술 지문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아무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워하는 지문들은 한 번씩 꼼꼼하게 읽으면서 복습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어떤 원칙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독해 방식에 적용해서 독해했을 때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문에서 저 개인적으로 3번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인문 지문에서 특히 철학 지문에서 어떤 학자나 학파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재밌게도 한 학자, 한 학파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뒤에 연이어서 다른 학자나 다른 학파가 소개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학자나 학파마다 주장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반드시 파악해야 할 내용은 대립 비교되는 관점입니다. 앞에 설명된 A라는 학자가 이런 관점을 가졌다면 뒤에 설명된 B라는 학자는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문 철학 지문에선 학자나 학파가 나왔을 때 그 관점을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4번 아까 말한 내용이었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나왔으면 이 예시, 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혹시 작년 수능 풀어보신 분? 미안해. 있잖아요. 학원 오래 다니신 분들은 2학기 수업, 1학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작년 수능 한번 풀지 않았습니까? 자, 죄송해요.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작년 수능에 아시니까 그 칸트 질문 아세요? 작년 수능에 뭐 국어에도 칸트가 나오고 사회에도 칸트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칸트 지문이 저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수능에 칸트 지문이 왜 어려웠냐? 예시를 안 줬어요. 그냥 철학적 설명만 때려갖고 자 알아서 문제를 풀어봐 하는 식으로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인문 철학 지문에서 예시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해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고 과학기술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까? 여러분 과학기술의 어떤 원칙에서 첫 번째 원칙 일단 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과학지문은 사실상 물화생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봐. 과정,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오면 거의 물어보는 지문이 있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생명 지문에서 이렇게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메디컬 가고 싶다. 죄송합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 지문 읽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100이면 100, 그러게요. 100이면 99 생명 지문에서 여러분 과정이나 이 메커니즘을 묻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기술 중에서도 생명 지문을 읽으실 때는 요거 파악하시는 거 굉장히 신경 써 보시고요. 세 번째 이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독해 방식인데 그림. 여러분 그림 실력은 좀 모자라도 돼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은 그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여러분 물리와 관련된 지문에서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리 지문에서는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전 방향, 힘의 방향. 그렇죠. 그래서 물리 지문에서는 여러분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물리 지문에서, 기술 지문에서 여러분 그림이 만약에 그려진다? 그럼 적어도 힘의 방향 정도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 지문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뭐 그렇죠. 그러한 어떤 중요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예, 이론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제통합 지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주제통합 지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푸신 분은 알겠지만 가와 나 두 가지 지문이 엮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수능 시험이나 평가원 시험, 즉 잘 낸 시험일수록 이 둘을 왜 엮었는지를 생각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싸구려 시험에서는 가 따로 나 따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싸구려라고 해서 미안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진짜 좋은 시험일수록 여러분 이 둘을 엮은 이유를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요게 저는 여러분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 이렇게 엮인 지문이 있으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잘 풀리는 문제들이 그렇죠. 수능 문제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 간단히 살펴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복습하실 때 나는 인문지문이 약한데 그럼 한번 복습하실 때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문지문을 돌파할 수 있는 힌트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예,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한 내용이었고요. 재진술과 예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고, 예, 뭐 핵심 원칙 5가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예,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추론 문제거든요. 추론 문제, 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피지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이랑 이제 눈의 속도와 죄송해요. 독해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럼 어때요? 눈 빠르게, 독해 빠르게 하면서 비슷한 거 찾아서 막 다 찍잖아요. 예.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해도 사실 2등급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비슷한 말만 싹싹싹 잘 골라도 2등급까지는 맞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1등급의 벽을 잘 못 뚫고 실제 시험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눈알 굴리기, 비슷한 말로 맞추기로는 여러분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 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내용이 없어도 혹은 글에 없는 내용이지만 내가 유추하고 추론해서 맞출 수 있는 이 추론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의 등급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정리된 내용인데 역시 이것도 다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 추론형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들이 소개되어 있지. 일단 여러분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 말 것.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과정 없나? 아, 글은 이해 못했는데 내가 배경 지식 있어. 아, 이건 이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런 거 있잖아. 막 물리시험 같은 거 읽다가 반작용이면 이거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순간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태도에서 두 번째 줄의 내용을 보시면은 배경 지식과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추론을 채우는 순간 비약이나 과잉 추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 배경 지식과 상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글을 독해할 때는 글을 독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나 상식 쓰면 좋거든요. 왜? 글이 잘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쓰지 마세요. 문제를 풀 때는 배경 지식이나 상식 쓰지 마십시오. 왜요? 함정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뭔가 문제를 틀리는 경우를 좀 보면은 뭔가 보기에 충실하지 않고 그렇죠. 배경 지식이나 상식으로 문제를 대할 때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나눠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글을 읽는 독해 과정에서는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왜? 글을 이해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는 배경 지식과 상식을 쓰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본문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태도 굉장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잘 저지르는 어떤 함정 중에 하나예요. 뭐다? 단어 하나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풀 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눈알 막 굴리면서 이 비슷한 단어 나왔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단어 하나에 꽂혀서 추론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 빨리 실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추론의 세 가지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원리는 정말 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 원리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조건 기반 추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때? A이려면 B, B 없이는 A 불가. B 할 때만 A. 이런 식의 서술이 그래서 등장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해보셨을걸? B여야 A가 되고 B가 선이면서 A가 후가 된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이러한 이러한 어떤 조건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를 뒤집는 함정을 많이 판다던가 그렇죠. 추론 문제에서
B까지만 주고 여러분들한테 그럼 A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추론하게 묻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첫 번째 내용 B가 선이고 A가 후라는 이런 논리적 구조가 성립할 때 여기서 많은 함정이나 추론 문제들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 선호관계나 전제, 결과 이런 관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면서 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봤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 앞에서 한 말들의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풀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과잉 추론, 단어에 꽂히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복습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실전, 지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5페이지. 실제로 이제 25년도 5월에 출제된 고3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할만하다고 생각하면 할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가나 복합 지문이고 여러분들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제 모의고사가 수능에서 이 지문을 받았을 때 이거 12에서 13분 안에 푸셔야 되거든요. 12에서 13분 잡고 1에서 6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3분이 됐으니 정답을 공개할게요. 근데 아직 한두 문제 남으셨으면 좀 푸세요. 예. 정답은 조용히 좀 써놓겠습니다. 모의고사에 잔인한 점이라면 그렇죠. 이 지문을 어떻게든 12, 13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네. 미리미리 연습해 두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시간 관리만 잘 하셔도 진짜 한 반등급에서 한 등급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지. 시간을 줄인다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학생 때는 저희 때는 90분 시험 봤거든요. 여러분들 80분은 45문제죠. 80분은 45문제. 근데 저희 때는 90분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55문제인가로 기억하거든요. 예. 집중력이 약해서 90분을 풀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어떤 한지문식, 타임어택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지문을 약간 이 정도 시간 안에 풀어야 해라는 게 계속 이 감각으로 체화되시면은 시험 중에 실제로 시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와 수업하는 동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지문을 실제 시험장에서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좀 그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아직 절반도 못 풀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또 하다 보면 또 슬쩍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정답도 공개해드렸고 그러게 좀 슬픈 얘기부터 시작할까? 그럼 뭐 다 맞으신 분도 있을 테고 뭐 하나나 두 개 틀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당시 이 시험의 국어 1등급 컷은 97점이었어요. 1등급을 받고 싶다면 여기서 틀렸으면 안 돼요. 잔인한 얘기죠. 죄송해요. 알고 시작하는 게 낫잖아. 뭔가 이거 비트다 그렇잖아요. 당시 이 시험에 1등급 컷이 97점이었고 이 지문이 오답률 1위 지문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그럼 이거 12, 13분 안에 이거 다 맞을 정도로 공부해야겠다. 항상 그런 공부의 기준서를 잡으십시오. 2등급 것은요. 죄송해요. 맞는데 까먹었어요. 진짜 미안해. 진짜 까먹었어.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러분 그렇죠.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독해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야 할지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1문단 열심히 읽기로 했었죠. 잘 보세요.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인문 철학 지문에서 학자나 학파가 나왔다면은 뭐라 하라고 했었죠? 그 학자나 학파의 입장을 꼭 정리해보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성주의 철학자들이랑 하나의 학자 학파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성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이성이 중요하구나. 이 이성의 뭔가 밑줄이나 이런 표시를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저는 사실 이 이성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들어는 둬봐. 잘 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성적을 올리는데 있어 노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들어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노력.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약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핵심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이거 보고 이성의 핵심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물론 그런 것들이 통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 독해 지문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모든 정보를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서 이성 중요하고 툭 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도 사실 놓치지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적을 올리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력이라는 것보다. 성적을 올리는 게 목표가 되고 목표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은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실제로 독해할 때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게 목표고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그 수단으로 이성을 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적인 구성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보통 중요한 정보는 목표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러분 한번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 핵심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지. 물론 핵심이라도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독서 지문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깔리는 정보들을 모두 좀 흡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을 저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 습성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하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 또 다른 학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도 정리해줘야죠. 이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될 테고 그들이 말하는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다.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불과라는 단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이성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야. 왜? 불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 인간은 이성이고 나발이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입장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학자가 소개돼요. 두 가지 학자의 입장이 소개되었고 쇼펜하우어가 이성주의 철학자들을 까는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게 잠깐 또 딴 얘기를 하자면 은근히 여러분 철학 지문에 A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비주장이 많이 소개됩니다. 왜겠어요?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 혹시 국어 1타 중에 누구지? 유대종이라는 사람 서울대 철학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이거를 설명하는 걸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있다고 해봐. 여러분들은 앞선 사람의 주장을 뭔가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뜰 것 같아요? 아니면 앞선 사람의 주장은 다 개소리고 이게 맞다라고 비판한 사람이 뜰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는 앞선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럽게 철학 지문에서도 이상하게 두 가지 주장이 나오면은 두 번째 나오는 주장은 앞선 주장을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저항 정식.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까야만 성공할 수 있다. 농담입니다. 이런 생각. 아무튼 여러분 철학 지문에서는 그래서 어떻다? 두 가지 주장이 소개되면 주로 뒤에 있는 주장이 앞에 주장을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는 정말 간단한 작업들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 이러한 주장이 뭐였죠? 계속 떠올리면서 읽으세요. 이런 지침어를 보면 여러분 앞에 내용 떠올리세요. 시간 오래 걸리는데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뭐였어? 이성은 별거 아니고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주장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으로 집약된답니다. 그럼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뭐야? 일단 표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상이라는 말에 정의를 주겠죠. 여러분 독서에서 늘 강조하는 거 이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뭐요? 새로 등장하는 용어와 그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파악하세요. 이 글에서 여러분 표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다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는 표상의 의미입니다. 제가 독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에요. 용어가 나오고 그 용어를 정의해 준 부분. 이거는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수업 때도 몇 번 얘기했었죠. 정의가 길면 어떻게 해라?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표상은 뭐야?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야?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야. 아니,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표상은 이미지다. 정의가 될 때 제가 읽는 방식입니다. 약간 영어 독해랑 비슷하지. 이 앞을 다 수식어로 두고 표상은 이미지야. 어떤 이미지냐면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고 그게 일어나는 상황이 사물을 인식할 때야. 라는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용어에 대한 표상이란 용어와 표상이란 용어의 정의가 소개되는 부분 봤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죠? 가령 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세계는 나의 표상, 세계는 인간이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 어렵잖아. 그럼 어때? 예시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빨갛고 동그란 과일을 보고 사과로 인식한 두뇌 작용이 표상이다.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분? 잘 봐. 세계에 어떤 사물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물의 특징은 빨갛고 동그래. 그럼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머릿속에 표상, 이미지로 남긴다. 어떤 이미지로 남서? 이거 사과다. 라는 표상을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제가 실제로 했었거든요. 세계에 빨갛고 동그라던 어떤 사물의 특징을 보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사과라는 이미지, 표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이러한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의문을 가져야 돼. 충분 근거율은 뭔데? 소개해주고 있죠. 충분 근거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어요? 충분 근거율은 뭐다?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되는데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읽기 싫죠? 어떻게 읽으라고요? 충분 근거율은 원리이다. 어떤 원리가 되는 거야?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잘 보시다.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죠? 인간은 빨갛고 동그랗다는 어떤 이러한 성질을 뭘로 파악합니까? 감각기관으로 파악해요. 감각기관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뇌 속에서 이제 표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표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충분 근거율. 오케이? 실제로 이 정도의 구조도는 그리고 갔었습니다. 세계를 인식할 때 인간은 표상으로 인식하는데 그 표상이 되려면 일단 감각기관을 활용하고 이 표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충분 근거율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잡았죠. A가 B가 될 때 그 사이에 관여하는 것이 C이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저의 독해 도구 같은 거거든요. 이거 학창 시절부터 진짜 많이 썼었어요. 어떤 그냥 설명을 이해하면은 이게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냈던 거예요. 뭐라고요? 기호와 화살표 같은 것들로 내용을 정리해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독해 도구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그렇죠. 언젠가 한번 써보세요.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독해 도구고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영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푼 시험지거든요. 요 비슷한 그림 있죠. 요거를 실제로 그리면서 저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떤 저의 독해 도구 같은 거 하나인데 요거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 근거율에 대해서 또 소개가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단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볼까? 잘 봐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독해의 정보들 말해줄게요. 이 문단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이런 정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충분 근거율 없으면 여러분 인간 세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 근거율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건 같은 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문학 시간에도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이런 보조사 진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뉘앙스나 맥락을 만들어내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충분 근거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충분 근거율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인간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해 못했어? 그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지 하나 나왔죠? 즉 이거 뭐야?
이거 제 뭐야? 이거 부연 설명해주는 표시잖아요.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를 했잖아요. 그래 흐름을 놓쳤어도 이거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이 나온다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고 충분 근거에 입각하여 표상된 것일 뿐이다. 왜 또 뿐에 동그라미 쳤을까? 이것도 여러분 이거의 가치를 한정짓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맥락과 뉘앙스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생각해 보신 분 있나? 네, 서로 독해하면서 여러분 이 단어에 집중하시는 분 있어요? 실제 세계. 왜 실제 세계라고 안 하고 실제 세계라고 하지? 죄송해요. 그냥 진짜 야 의문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실제 리얼이라는 뜻과 실제라는 뜻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실제는 뭐예요? 이거 리얼에다가 잠깐만 여기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리얼에다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의미까지 더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 세계 했을 때는 그냥 현실 세계가 되지만 실제 세계 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 이 실제라는 어떤 이 단어를 왜 썼을까도 한번 의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고 왜 가져야겠어요? 문제에서 실제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요. 3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란 무엇일까? 이제부터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가 나옵니다. 실제 세계는 뭐다? 의지입니다. 실제 세계는 여러분 의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의지라는 용어를 정의 내려줘야지. 이 글에서 의지는 무슨 뜻으로 쓰겠다가 나와야지. 당연하죠. 의지란 요거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일으키는 힘이자 욕망으로 실제 그 자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글에서는 어떤 등식이 성립하죠? 이제부터 의지는 실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문제 풀 때 아마 이거 헷갈리신 분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 문제들 속에서 실제나 의지를 실제를 의지로 바꿔서 풀면 풀리는 성질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왜요? 이 글에서 의지라는 용어를 실제 그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의지와 실제는 이 글에서 같다고 두고 푸셔야 됩니다. 이게 독해예요. 예. 아니 나쁜 게 뭐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지라는 뜻과 실제라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중요해?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다? 여러분 모의고사, 불쾌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이 글에서 의지를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때부터는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예. 여러분 국어 모의고사에서 코끼리는 식물이다 하셔도 식물로 보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해요. 예, 내가 아는 단어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래서 의지는 실제와 동치 같은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잘 봐두시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까지 봤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보세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의지가 뭐라고요? 세계의 실제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뭐 봤죠? 충분 근거열에 의해서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충분 근거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누구 까는 주장이었죠? 이성주의 철학자들 까는 내용이잖아요. 앞부분과 연결시키셔야죠. 1문단에서 이성주의 철학자들 까는 걸로 시작했잖아. 걔네는 이성이면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거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 근데 뭐라고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충분 근거율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성으로 세계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서도 여러분 조금의 스킬이 필요했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까지 파악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무엇이 아니다. 무슨 말이지? 의지는 우리와 단절되지 않았대요. 그럼 왜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지? 계속해서 볼게요.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봐. 이때 의지가 객관화됐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전체를 하나의 용어로 보는 거야. 의지가 객관화됐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의지가 객관화됐다라는 걸 하나의 전체의 용어로 보면 이 글에서 의지가 객관화됐다라는 건 뭐야? 의지가 인간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케이? 이 글에서 의지가 객관화됐다는 뭐다? 의지. 의지가 뭐였죠, 여러분? 세계이자 실제였잖아요.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해하셔야죠. 잘 보세요.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충분 근거로 입각하여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자갈이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앞을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자갈. 아까 그랬던 그림이야. 여기에 의지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의지 바로 이렇게 포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돼야 한다고 그랬어? 의지가 잘 보세요. 의지가 사과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꿔볼게 의자로. 의지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 의지가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변해야 우리는 이 딱딱하고 동그란 것을 감각기관을 통해 표상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의지가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객관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 지지한테 따라오고 있니? 의지가 아니라 자갈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갈이네. 그렇죠. 자갈. 네, 잘 보세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할게요. 잘 봐. 의지가 감각기관에 이게 포착해서 바로 저거 자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의지가 뭐 돼야 된다고? 의지가 객관화돼서 딱딱 둥글 이렇게 나타나야 인간은 그걸 감각기관으로 포착해서 표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뭐라 그래? 의지가 딱딱하고 둥글한 걸 나타난 거 이게 바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갑자기 끝냈나요? 이게 다야. 네, 이게 다인 글이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이 왼쪽에 마지막 줄만 보자. 여러분 의지 여러 개예요. 아니 하나의 의지예요. 하나의 의지가 어떻게 객관화가 되냐에 따라서 여기에 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하나의 의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글을 여러분 살펴봤고요. 예.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사실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배경지식 하나만 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지문, 인문지문에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배경지식이 하나 있어요. 예,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게 잘 봐봐. 여기 줘도 될까? 여기 줘볼게. 배경지식. 여러분 인문 철학지문에서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윤리화 세상 하신 분 없어? 야 누가 하는 거 없냐? 윤리화 세상에서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짜 이런 게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쪽이 이제 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넣고 이쪽이 베이컨 이런 사람들 넣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틀로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인문 철학 지문에서 이성의 대립각,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을 경험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실제로 서양 철학에서 몇백 년 동안 싸운 내용이에요. 이성, 즉 생각하는 것으로 진리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경험,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실험해보고 관찰해서 진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보통 여러분 철학지문, 인문지문에서 이성의 반대 개념으로 경험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어떤 생각, 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뭐야? 감각, 그리고 실험, 그리고 관찰 같은 게 들어가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귀납 영역 어디에 들어가?
뭐야 너무 막다리냐? 귀납이냐? 어느 쪽이 귀납 같아요? 야 이쪽이 귀납 이쪽이 연역. 죄송해요 이거까지만 알아보세요. 소리 좀 제한할게. 그래 미안해. 철학서에서 요 구문틀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편한 게 많습니다. 이거 각을 읽을 때도 여러분 사실 그랬으면 편할 거야. 쇼펜하우어래. 각을 쇼펜하우어 맞지? 쇼펜하우어 세상 어떻게 인식했어요? 이성으로 인식했나? 이성 안 된다 그랬잖아. 경험해야 된다 그랬잖아. 감각기관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구문틀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거든요. 철학지문에서. 분명히 쓸 텐데 윤리와서 선택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거 하나의 배경지처럼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나지문은 여러분 더 간단하게 뭐 있습니다. 예, 가지문에서 우리가 시간 좀 제가 이제 독해하는 방식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보여드려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 깊이 가는데 나지문을 훨씬 빠르게 가볼게요. 자, 봅시다. 나지문입니다.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해야죠. 관념론자랑 누구 구분해야 돼? 자연주의자를 구분해야지. 야, 관념론자들은 세계가 뭐라고 보는 사람들이야? 세계는 정신이다. 그리고 뭐야? 모든 실제 중요하지. 왜? 이거 가글과의 연관성이야. 그럼 가나를 항상 연관지어야 됩니다. 실제는 뭐야? 정신적인 것이다. 관념론자들은 정신을 중시하죠. 비물질적인 것이다. 정신과 비물질을 중시하죠. 자연주의자들은요. 세계는 자연이다. 모든 실제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다. 이거 다른 말로 보면 뭐야? 경험. 얘는 다른 말로 보면 뭐야? 이성. 그러니까 이 구문틀을 적용해서 되게 편하게 읽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학지문 읽을 때 이과에도 유리하잖아요. 문과는 이런 데서 한번 유리함을 가지는 거야. sorry, 죄송해요. 야 듣고 있지? 잠깐만. 걱정돼서 그래. 다 듣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 야 이런 배경식 때려치고 야 그래. 국어적으로 순수하게 가보자. 뭐라고요? 철학자 나왔네. 관념론자는 정신 비물질 중시, 자연론자는 실험 관찰 검증 객관적 대상 중시. 자 그랬을 때 이들 둘 다 까는 사람 누구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뭘 까는 거예요? 가브리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쿤친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한 친구들은 뭐야? 정신적인 것이 중요해. 한 친구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 가브리엘. 니들 그렇게 싸우면 파악 못해. 약간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쿤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주장은 뭐다?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각자의 실제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뭐다?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논할 수 없게 만든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생산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문제점과 단점을 만들어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게 신실제론인 것입니다. 좋아요. 신실제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빠르게 좀 구조만 잡고 갈게요. 문제 정답도 우리가 그렇지 한 번은 검증해야지. 잘 보세요. 신실제론에 의하면 잠깐만 잘 봐.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실제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자연주의자들도 인정하고 관념론자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만 너희들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둘 다 실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때? 모든 대상은 각각의 어떤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면 대상 영역이란 무엇인지 이 용어의 정의 보고 가야죠. 아쉽게도 대상 영역 자체를 정의 내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 대상 영역에 뭐가 제시됩니까? 특징들이 제시돼요. 대상 영역의 첫 번째 특징 뭐다? 포함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뭐다?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는 두 번째 특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뭐다? 이러한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를 담은 정황이 사실도 포함된다는 세 번째 특징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 영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 내려주진 않았지만 이러한 세 개의 특징이 있다 정도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특징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면 밑에 예시 보면 되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때? 이런 식으로 특징 1, 2, 3 구조 잡고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대상 영역의 특징이 무엇이었지? 하고 아까 말했던 이론이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세 번째 특징 잡은 거. 가령 이 위에 줄 잘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잘 봐야 돼.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담은 정황이 사실도 포함된다. 여러분 정황과 사실이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는 정보만큼 중요한 정보는 뭐야? 이 글에서 정황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정황인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정황 뜻도 알고 사실 뜻도 알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왜? 이 글에서 관계를 담은 정황은 사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역시 정황은 사실이다. 이 글에서 이제부터 정황은 사실이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잘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독서의 전부야. 예. 아는 거 없어도 돼요. 읽으면서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 제시되는 거 보고 이러한 정보들을 분치시키고 언어 매기고 이런 것만 잘해도 사실 독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좋아요. 그리고 이 가령 접시 위에 사과로 이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죠, 여러분? 다음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핵심으로만 가서 미안해요. 의미장이잖아. 그리고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 내려줘야지.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의 영역이나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이다. 이게 정의가 되는 거지. 길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미장이나 조건이나 배경이야.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요? 대상 영역의 대상이 인식될 때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조건이나 배경이다.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서 제시된 의미장 몇 개예요? 일단은 신체라는 의미장. 의미장 하나가 예시로 제시됐지. 그리고 어때요? 글이라는 의미장. 의미장 두 개가 제시됐지. 오케이? 잘 보세요, 여러분. 예. 관대한 사람의 의미장을 써본다고 할까? 예. 지금 앞에서 떠드는 사람 잘생겼다. 실제로 거짓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예시 안 들게. 야, 그냥 넘어갈게. 그거로 할게. 관대한 사람의 의미장에서 실제지. 잘 봐. 엄격 근엄 진지한 사람의 의미장에서는 앞에서 국어 설명한 사람 못생겼다. 아, 잘생겼다. 거짓이 되겠죠.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제할 수 있다니까. 참과 거짓으로. 잔소리 죄송합니다. 가브리엘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 의미장 하나만 인정해야 된다? 아니죠. 모든 의미장은 다 실제니까 그 의미장을 여러 개의 의미장을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토론과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잖아.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휴. 잠깐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 여러분 잠깐 머리 식히세요. 예. 잘 따라오고 있죠? 후. 그냥 답이나 풀어줄까? 네. 그것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눈치 빠르신 분은 이거 되게 근거하셨나? 여러분 페이지 마지막 지문 한다고 해서 고참은 아니다. 이거 몇 번 정답의 근거예요? 5번 정답의 근거가 되지. 5번 정답은 대놓고 이제 이 문장 근거 삼아서 답하라는 거잖아. 5번, 미안해 5번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 시험 문제로 풀었는데 번호가 다르죠. 2번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되죠. 2번 문제. 오케이. 그래서 가브리엘은 뭐다? 각각의 의미장들을 인정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니들이 서로의 의미장만 주장하면 발전이 없다. 마지막에 말하는 점점고 할게요. 마지막에 말하는 세 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확대 속과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요? 다양한 관점의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충분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의미장이 성립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의미장을 인정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야 세계를 실제로 인정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만 해서 여러 의미장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로는 4번 문제의 근거가 되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들을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아마 대부분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수 없이 잘 맞추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 5번이었고 잘 보세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적인 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거죠.
가글도 나글도 일단 비판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 잘하라고 사례 들어줬죠. 뭐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는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나의 신실제로. 요거 방금 봤었죠? 우리가 방금 근거한 그 문장에 따르면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대상이 할만한 의미자의 신자도 그것을 곧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 근거하시면 가장 쉬운 풀이가 되고 사실 이것도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패스할게요. 3번. 이 문제는 그래도 좀 틀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 문제가 당시에 오답률 7위 문제였고요. 별로 높지 않아. 34.8%의 오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씩 97이 나온 거야. 오답률 7위 문제인데 34.8%밖에 안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요거 근본적인 풀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누죠. 쇼펜하우어랑 이거 좀 지우고 하자. 쇼펜하우어랑 가브리엘이랑 이렇게 나눠서 풀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안 풀리고 그냥 느낌으로 푸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쇼펜하우어 가브리엘이 이 말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쇼펜하우어는 기억동의, 니은 동의하지 않고 디귿동의, 리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가브리엘은 기억동의, 니은 동의하지 않아, 디귿 동의하지 않아, 리을 동의하지 않아가 나옵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거를 그리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지금 이게 나왔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실수 줄이는 거나 그렇죠. 시간 안에 다투는 거 이런 연습해도 돼요. 뭔가 이게 잘 안 나왔다. 그럼 독해 더 연습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구성되는 게 답이고요. 그럼 정답인 그렇죠. 정답인 4번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실제로 질문이 나왔어요. 가브리엘이 디귿에 동의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잘 봐.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된다. 이거 가브리엘 OX 왜 X예요? 혹시 아실까? 감각하는 세계 한정.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썼다? 감각의 의미장이 있으면은 그 의미장에 실제하는 것이 있고 그거 경험할 수 있을 게 됐다고. 이 감각과 반대되는 건 뭐야? 이성의 의미장이 있으면 그 이성의 의미장에 있는 거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의 모든 주장은 어떤 뭔가 한정이고 이런 게 아니야. 의미장의 여러 개를 전부 다 인정하는 거야. 감각의 의미장, 이성의 의미장 전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정이란 말이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뒷문장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실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요. 실제는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논의하고 토론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의 이해 가능성을 말할 수 있어요. 공식 해설은 이렇게 풀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를 문제 삼았는데 저는 실제로 풀었을 때 앞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가브리엘은 여러 의미장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때 경험은 의미장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감각의 의미장뿐만 아니라 이성의 의미장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가브리엘은 틀린 설명이 된다. 이게 가장 질문이 많았어서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좀 다뤄드려고요. 뭐 없을 것 같지만 아니야 이런 말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다. 기록니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 시원하게 없어요. 그럼 됐다. 아무튼 좋아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은데 정답 2번이었죠. 근데 이 문제는 2번보다도 여러분들 1번을 쓰신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1번이 왜 안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2번은 맞는 소리니까 이건 당연히 인정하고 1번은 그래도 좀 쓰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1번. 기억에는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의지를 감각기관으로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의지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의지가 객관화 돼야 그거 포착할 수 있어. 의지 그 자체를 괜히 주었네. 의지 그 자체를 포착하는 게 아니었잖아. 의지가 객관화돼서 딱딱하고 둥글다 이런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틀리고요. 뒤에 게 훨씬 쉽죠. 여러 의미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있지. 그래서 혹시 4번에 1번을 고르신 분이 있다면 나머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나머지 고르는 사람들은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네. 혹시 1번을 고민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이 문제가 그래도 이 질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험에서 오답률 4위를 기록했고 물론 오답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오답이 57.8%밖에 안 나왔어요. 5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솔직히 말하면 10명 중에 4명 맞췄다는 거야. 나 안 틀렸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다른 지문을 맞추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 여러분들 보기에 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정답을 검증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답 5번이었지. 잘 보세요. 나의 가브리엘과 달리 가의 쇼펜하우어. 일단 쇼펜하우어로 검증해볼까?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부족의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을 서로 다른 실제로 보면 안 되죠. 쇼펜하우어한테 실제는 뭐야? 쇼펜하우어한테 실제는 뭐였어? 의지잖아요. 의지는 하나밖에 없어. 서로 다른 게 성립될 수 없어. 의지는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틀렸고요. 쇼펜하우어는 안 되고요. 가브리엘은 됩니까? 가브리엘은 됩니다. 가브리엘은 어때요? 흉물의 의미장을 쓰면은 이 뿔은 흉물인 뿔이 되고 아버지에다가 아들을 축하한다는 어떤 감정의 의미장을 쓰면은 이 뿔은 아들의 사냥 성공을 축하해주는 기념비적인 물건이 될 수 있지. 그래서 가브리엘을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성립됐었어요. 다음 문제, 예, 문맥상 이거는 뭐 틀렸으면 여러분 사전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국어 사전이 더 좋은 단어를 할 겁니다. 그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지문 좀 그래도 나름 예, 가지문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면서 봤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뒤에는 이 똑같은 질문 그대로 있거든요. 예, 뭔가 이 종이 낭비 인수에 오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재분석해보라고 깨끗한 게 이렇게 교재 당기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글을 읽고 수리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고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시간상 할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잠깐 미니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거를 당연히 여러분 자연스럽게 읽을 텐데 뭐를 신경 쓰면서 읽어야 한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미니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그렇지 저항 어떤 물리적인 글이거든요. 정확히 기술 질문이긴 하지만 물리와 관련된 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중요시 여긴 거 뭐였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힘의 방향. 여러분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독해를 할 때 이렇게 독해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3문단으로 가볼까? 3문단에 여러분 3문단의 세 번째 줄을 봅시다. 잘 보세요. 3문단의 세 번째 줄.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움직이면 먼저 가속도 감지기 내부에서는 특정 질량을 가진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건물 운동 방향. 저는 이미대로 오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가속도 감지기에 흰 방향. 뭐 이렇게 갈게요. 정확히는 이제 전류를 쏘는 방향인데 흰 방향보다 반대 방향이죠. 방향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 허접한 그림이지만 무조건 힘의 방향을 그림으로 표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여러분 다음 문단에 가보시면은 잘 보세요. 어디지? 아 여러분 그래 왼쪽 지문 왼쪽에 밑에서 7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문 왼쪽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피스톤은 어디로 움직인다? 건물에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독해하면서 뭐 해야 돼? 피스톤. 아까 우리 건물 운동 방향 어디로 잡았죠? 오른쪽으로 잡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 꼭 숙제로 풀어보시고 오늘의 여러분들 그래 마지막 퀴즈 하나를 내주자면 자 우리가 맞춰야 할 건 뭐야? 이 글의 핵심이 자기, 유변, 유체는 이 방향일지 이 방향일지 맞추는 게 여러분들의 오늘 숙제입니다.
독해의 하나의 방식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뭐라 그랬죠? 과학지문, 특히 물리지문에서는 심의 방향을 문제로 많이 삼잖아요. 이게 오답률 1이 만든 문제였어요. 근데 어때? 읽으면서 아 방향 나왔네. 에이씨 정리해둬야겠다 하는 사람들 맞췄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과학지문 뭐 다른 부분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요거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문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쉬는 시간 가지고 뒤에 문학 시간 이어지니까 쉬는 시간 잘 쉬시고 문학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